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제 하반기를 대비해서 소방학기로 이제 19년도 교재로 여러분들이 이제 법이 좀 개정된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같이 한번 확인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말랑말랑 학 교재로 치면 143페이지에 해당하고 김동윤 교수님 책은 161페이지 1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소방시설 분류에 가는 부분인데 보통 이제 소방시설에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올해 상반기 때는 한 문제가 나왔지만 소방시설 파트는 보통 평균적으로 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자,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부분들이 소방시설의 분류죠, 그죠? 법에 있는 부분이죠.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줄여서 소방시설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령상 일단 내용이 좀 개정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가서 보시면 이제 소화설비 안에 이제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있는데 이 물분무 등 소화설비는 종류가 8가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출제가 많이 되었죠. 다음 중 물분무 등 소화설비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제 출제가 여러 번 되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가 이름이 이제 명칭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내용 자체가 사실 바뀐 건 아니고 명칭이 개정되었는데 물분무 등 소화설비 안에 있는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이게 할론 소화설비로 이름을 조금 명칭을 바꿨다라는 거 조금 한번 확인하시고, 두 번째 청정 소화약제 소화설비라는 게 있었죠. 그죠? 소화설비가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설비로 이름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자, 바뀐 이유를 보면 청정 소화설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청정 소화약제 소화설비 이렇게 보면 청정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아무런 해가 미치지 않는 소화약제로 취급이 되는 거나 오인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름을 이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근데 내용은 바뀐 거 없죠. 원래 우리가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청정 소화약제 안에는 할로겐 화합물을 이용한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불활성 기체, 불활성 가스를 이용한 소화약제가 두 가지가 있었단 말이죠. 이제 그걸 이름을 크게 이렇게 늘려틀어서 이름을 바꿨다라는 걸 확인을 조금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물분무 등 소화설비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설비라고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맞다라고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고, 할로겐 화합물이라는 이 글자가 줄어들고 할로겐을 할론이라는 두 글자로 이렇게 바꾸면서 이름이 좀 명칭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반드시 조금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확인을 조금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셔야 될 게 피난구조 설비 안에 인명구조기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때는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쇄생기 이렇게 세 가지만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이름이 바뀌었죠. 그죠? 인명구조기구 안에 뭐가 추가가 됐냐면 방화복이 이렇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방화복 볼 때 이게 소활동설비라든가 이런 데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 방화복이 인명구조기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괄호 안에 끝까지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안전 헬멧, 보호장갑, 안전화를 제외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리겠죠. 그죠? 포함한다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확인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것도 이제 소방시설의 분류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그죠? 중요한 내용이고, 김동윤 교수님 교재 162페이지에 있습니다. 말랑말랑 소방학에는 좀 늦게 나왔기 때문에 개정이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조금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동윤 교수님 교재 1권의 356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정기검사 대상이 없어요. 정기검사 대상이 없어요. 자, 바뀐 것도 최근에 바뀌었지만 일단 그 대상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대상을 한번 추가하는 선에서 내용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좀 가서 보시면 정기점검 대상이 나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구조안전점검 대상이 나와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정기검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재에 가서 보시면. 근데 정기검사 대상이 없어요. 정기검사 대상이 없는데 이 정기검사 대상이 누구랑 동일한 거죠. 사실은 구조안전점검 대상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오개탱크 저장소에 얼마 50만 리터 이상의 오개탱크 저장소에 정기점검 대상이 들어간다는 거. 물론 이제 액체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답을 걸 때 이 부분하고 오개 탱크냐 옥내 탱크냐 100만 리터냐 50만 리터냐 이게 이제 올해 이제 상반기 때 원래 100만 리터짜리였는데
50만 리터로 수정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조금 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구조안전점검도 50만 리터의 오게탱크 저장소고, 정기검사도 50만 리터의 오게탱크 저장소인 거 확인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조금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헷갈리지 말으셔야 되는 거 뭐는 변하지 않았냐면, 용접부 검사, 우리가 탱크 안전 성능 검사할 때, 기초 지방 검사할 때는 오게탱크 저장소에 100만 리터, 그때는 100만 리터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50만 리터도 있고 100만 리터도 있다. 특히 정기 검사 대상, 구조안전점검 대상은 오게탱크 저장소에 50만 리터인 거 꼭 확인을 조금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거 확인을 조금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넘어가서 보시면 화재 조사 및 보고 규정이 있어요. 그죠? 자, 요게 조금 올해 많이 조금 개정이 되었는데, 뭐, 디테일하게 개정된 부분들도 있고, 좀 중요하게 개정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 중심으로 여러분들하고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가서 보시면, 조사관은 화재 발생 사실을 각 지안과 동시에 조사 활동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죠. 원래 이제 출제가 많이 되었던 거죠. 소방학에서. 화재 조사를 언제 실시해야 되느냐? 화재 조사를 언제 실시해야 되느냐라는 시기를 물었을 때 기본적으로 소방기본법에서는 어떻게 소활동과 동시에라고 적혀 있었죠. 그죠? 소활동과 동시에. 소활동과 동시에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화재 조사 및 보고 규정에서는 화재 사실을 각 지안과 동시에였어요. 그죠? 근데 내용은 똑같은데 이제 텍스트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걸 인지함과 동시에, 인지함과 동시에로 이렇게 텍스트 조문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올해 우리가 후반기 때 가장 이제 시험이 변화되는 가장 주된 요인이 뭐죠? 그쵸? 문제가 공개가 된다는 것이죠. 그죠? 문제가 공개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출제위원분들이 가장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게 문제의 오류를 없애는 거죠. 문제 오류를 없앨 때 가장 중요한 건 법 조문에 있는 것들을 인용하게 되면 문제 오류를 가장 쉽게 줄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문들이 바뀌었던 걸 여러분들이 조금 확인을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지와 인지 차이는 없어요, 여러분들. 실무적으로 차이는 없지만 이렇게 텍스트가 바뀌었다라는 걸 조금 확인을 한번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중요하게 바뀌었죠. 저희 다 교재에는, 말랑말랑 교재에는 좀 늦게 나왔기 때문에 교정이 되어 있고, 김동윤 교수님 교재는 조금 먼저 나왔기 때문에 아직 교정이 안 되어 있는데, 자, 김동윤 교수님 교재에 가서 보시면 이제 원래 화재 그 용어에 가서 보시면, 화재 조사의 용어에 가서 보시면 조사자와 조사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사관이라는 건 이제 간부급 소방 공무원을 기본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냥 조사자라는 건 화재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 공무원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걸 조사관과 조사자를 합쳐가지고 조사관으로 바뀌었는데, 이 조사관이 읽어보시면 원래 있던 조사자의 내용을 그대로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관이란 화재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 공무원을 말한다라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 조사관이란 화재 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간부급 소방 공무원을 말한다라고 얘기하면 이젠 틀렸다라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 두시는 거. 그리고 조사자라는 건 사라졌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확인을 해 두시는 선이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그 화재 조사의 용어 부분 나오는 것도 출제가 많이 되었죠. 감식과 감정부터 시작해서 장가율과 최종 장가율 등등의 이런 내용들은 출제가 많이 되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확인을 조금 해 두십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자, 그 정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또 김동윤 교수님 교재에 가서 보시면 이제 185쪽 똑같이 있는데, 이제 발화 지점에, 원래는 발화 지점이란 화재가 발생한 부위를 말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좀 내용이 추가가 됐어요. 뭐 이렇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발화 지점이란 연료원과 가연물이 상호작용하여 화재가 시작된 지점으로 말한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런 용어는 아니었는데 일단 바뀌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확인하시는 선에서 한번 읽어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정도 한번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조금 바뀌었어요. 조금 이게 상당히 좀 애매한데, 원래 이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 가서 보시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냐면, 화재 전담 부서의 장이 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혀 있었어요. 오케이. 이거 한번 정리 한번 하고 갈까요? 여러분 쭉 가서 보시면. 자, 우리 원래 소방기본법에서 보시면 이게 바뀐 게 없습니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은. 전담 부서의 장이 누가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전담 부서의 장은
부서의장은 일단 교육을 받는다. 그 교육은 몇 주를 받죠? 12주 교육을 받고 나서 화재 조사에 관한 시험에 어떻게 합격한 사람을 전담 부서의 장으로 둘 수 있게 규정을 해두었죠. 근데 이게 원칙이었죠. 근데 이런 사람이 화재 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외를 뒀죠. 자, 예외로 어떻게 두었냐라고 하니까 일단 화재 조사 분야에 얼마간 1년간 근무한 사람은 소방 공무원을 전담 부서의 장으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소방에 관련된 화재 조사에 관련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인데 그 자격증에 가서 보시면 소금과 전이라고 좀 암기를 해두라 그랬죠, 그죠? 소금과 전이. 그래서 소방이라든가 건축, 그 다음에 가스, 전기, 위험물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이런 사람이 없을 때 전담 부서의 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 원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그죠? 근데 이게 바뀐 건 없습니다. 그죠? 근데 화재 조사 및 보고 규정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내용이 동일했어요. 약간 의미는 다르지만 동일했어요. 화재 조사 전담 부서를 구성하는데 간부급 소방 공무원과 그 다음에 일반적인 소방 공무원으로 구성하는데, 그때 소방 공무원은 화재 조사반 교육과정을 이수한 소방 공무원으로 구성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없다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똑같아요. 내용은 사실은 어떻게 화재 조사 분야에서 1년간 근무했거나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 자격증도 소방기본법 시행규칙하고 똑같았어요. 똑같아서 실제로 이제 제 교재에서는 이 부분만 실어놨는데, 화재 조사 및 보고 규정에서 그 관련 자격증에 화재 감식 평가 기사, 산업 기사가 추가가 되었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원래 내용이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부분하고 사실은 동일했었는데 뭐가 추가가 되었다는 내용이죠. 화재 감식 평가 기사가 추가가 되었다. 산업 기사하고 이게 추가가 되었다라는 게 조금 달라진 점이죠. 선생님,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나요? 라고 이렇게 물으면 일단 출제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파트 부분 아닌데, 일단 법규와 같이 보시는 분들은 좀 구분을 정확하게 해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출제를 할 때 소방기본법상, 소방기본법상 또는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줄 겁니다. 혹은 화재 조사 및 보고 규정상 이렇게 반드시 단서 조건을 주지 않으면 이렇게 약간의 복수 정답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명칭을 반드시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 조사 및 보고 규정에서 기본적으로 요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화재 감식 평가 기사와 산업 기사가 추가가 되었다라는 거. 그러나 어디에 추가된 건 아니야. 기본법에서 추가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조금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한번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정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조금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김동윤 교수님 교재, 말랑말랑 교재는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죠? 김동윤 교수님 교재 196페이지 화재 조사 파트에 가서 보시면, 화재 원인 조사 부분에 가서 보시면, 발견 통보 및 초기 소화 상황 조사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그때 안에 보면 발견 동기라고 적혀 있는 게 발견 경위라고 이름이 좀 바뀌었다라는 것 정도 확인을 조금 한번 해 두시는 선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좀 바뀌었는데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일단 김노윤 교수님 197페이지 교재 가서 보시면 한 건의 화재란 화재 건수를 계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상당히 내용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데 바뀐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건의 화재란 한 개의 발화점에서라고 적혀있던 이 부분이 발화 지점에서라고 이렇게 이름이 약간 살짝 바뀌었다라는 거 정도만 확인을 조금 해두시고, 실질적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거 화재 건수죠. 그죠? 자, 근무를 셌을 때, 화재가 났을 때 이걸 한 건으로 계산할 건지, 별 건으로 계산할 건지, 그 내용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 부분입니다. 됐죠? 자, 그 정도 넘어가서 보시고, 그 다음에 김동윤 교수님 교재에는 없는 부분인데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추가를 좀 해 두었으면 해서 적어 두었습니다.
일단 말랑말랑에는 다 있습니다. 그죠? 근데 뭐 이 출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중요한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확인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적혀 있다고. 자, 기본적으로 우리 최종 단가율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그죠? 최종 단가율이란 내용 연수, 사용 연수가 다 된 경우에 그 다 된 경우에서도 잔존하는 가치를 매겨주는 게 이게 최종 단가율이었다고 기본 강의 때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이 최종 단가율은 크게 일반적으로 내용 연수가 다 됐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런 것들은 10%, 이런 것들은 20%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잡아주게 되는데 크게 10%와 20%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 단가율에 뭐 15%, 12% 이런 건 없어요. 20% 아니면 10%인데 10%짜리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건 최종 단가율을 20%를 잡아주는 걸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나머지 모르는 건 다 10%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충분합니다. 근데 이 20%를 잡아주는 곳에 원래 이 구축물이 없었는데 이 구축물이 추가가 되면서 좀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것. 다음 중 최종 단가율을 20% 잡아주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건물과 부대 설비, 구축물과 가재 도구는 최종 단가율을 20% 정도 잡아준다라는 걸 확인하시고 이게 뭔지는 여러분들 지금 와서는 알 필요 없겠죠. 그죠? 자, 일단 부대 설비, 건축물, 구축물, 가재도구 이것들은 20% 잡아준다라는 걸 확인을 좀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가서 보시면 이것도 없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화재가 나고 나면 쓰레기가 생기겠죠. 화재 잔해물이 났기 때문에 그걸 따로 치우는 비용이 추가가 될 거란 말이죠. 그죠? 자, 그 비용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 처리 비용은 우리가 화재 피해액을 계산하고 났을 때 그 피해액이 얼마? 10% 범위 내에서 처리 비용을 산정하게 된다는 거. 어떤 거? 화재 피해액이 얼마? 10%로 잡아준다는 거. 자, 이런 것들은 화재 조사 및 보고 규정이라는 법률 안에 분명히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오류를 없애면서 가장 문제를 스마트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십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이 정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조금 해 두시고 이건 없다 그랬습니다.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적어서 암기를 좀 하고 가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말랑말랑 교재로 가시면 372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김동준 교수님은 2권에 가서 보시면 249페이지에 가서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가서 보시면 우리 응급의료소, 현장 응급의료소를 운영할 수 있는데 현장 응급의료소에 있어야 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학 전문의를 포함한 의사가 3명, 그 다음에 간호사가 4명, 그 다음에 지원 요원인이 1명으로 이렇게 이상으로 이렇게 구성되게 되어 있었는데 이 간호사 말고도 이제 응급구조사가 추가가 되어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 4명, 둘 중에 하나만 4명을 다 충족해도 되고 둘 충족해도 되겠죠. 그죠? 아무튼 누가 추가가 되었다? 1급 응급의료사가 추가가 되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확인을 한번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랑말랑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보시면 이게 교재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추가를 해서 한번 같이 정리를 한번 해서 보시면 우리가 응급의료소에 소장이 누가 되느냐라고 하면 김동준 교수님 책에는 있습니다. 제 책에는 빠뜨렸는데 소장은 관할 보건소장이 된다는 거. 보건 소장이 된다는 거.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추가를 해서 말랑에서만 추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수업 시간에 다 말씀드렸는데 또 책만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자, 이 정도까지 1급 응급구조사가 추가가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확인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정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방안전관리자 부분이 있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부분에 특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조금 바뀌었는데 김동준 교수님 교재로는 2권의 57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일단 가서 보시면 내용은 똑같아요. 자, 가서 보시면 우리가 소방안전관리자에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1급 소방안전관리자가 있고 2급 소방안전관리자가 있고 3급 소방안전관리자가 있죠. 그죠? 사실은 그 대상물만 외워도 소방학에서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지만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일단 소방학 자체에서는 그렇게 빈도가 높은 부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특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기술사라든가 그죠? 관리사, 그 다음에 기사 5년, 산업기사 7년, 그리고 소방공무원 경력 20년이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소방공무원의 경력이었죠. 특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이 20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1급 소방안전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몇 년? 7년이고 2급 소방안전관리 같은 경우는 3년 3급 소방안전관리 같은 경우에는 1년의 소방공무원의 경력이 있어야만이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었는데 지금 바뀐 거는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 응시 자격이 바뀌었죠. 응시 자격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로 되고 싶어. 그럼 시험에 쳐서 합격할 수 있는데 시험에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응시 자격이 바뀌었다라는 걸 확인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리얼번에 가서 보시면 원래 소방안전관리학과라고 이렇게 적혀 있던 게 박사를 취득한 사람 또는 석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이었는데 이제 안전관리학과가 그냥 학교만 졸업하면 됩니다. 학사 졸업을 하고 경력이 얼마? 2년 이상 있는 사람은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에 응시할 수 있는 응시 자격을 주어지게 법이 바뀌었다라고 적혀 있는 거죠. 그죠? 오케이. 될 수 있는 사람도 다 기억 못 하는데 응시 자격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하긴 하는데 일단 바뀌었다라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소방안전관리학과입니다. 이거 확인하셔야 될 게 안전관리학과야. 소방안전관리학과입니다. 확인 한번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게 2년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 또 바뀐 게 자, 여기 이제 추가가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죠? 우리가 추가가 돼서 시험 부분이 추가가 돼서 들어왔는데 자, A부터 C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적혔죠. 앞에는 소방안전관리학과는 몇 년이었죠? 2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응시 자격을 줬다면 이 사람은 3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응시 자격을 준다고. 그 사람에 가서 보시면 일단 학교에서 소방학과를 나온 건 아닌데 소방 관련 소방에 관련된 학점을 몇 학점? 12학점 이상 수료하게 되고 그래서 안전관리 1급 안전관리자 대상물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된다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응시 자격을 준다는 내용이죠. 그죠? 오케이. 그 정도 내용 확인하시면 되는 12학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이 사람도 3년 이상 1급에서 실무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사람인데 똑같이 가서 보시면 관련 과목에서 어떤 거 12학점을 이수하시면 된다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죠. 그죠? 자, 됐죠? 그 다음에 옆에 가서 보시면 소방안전 관련학과입니다. 관련학과. 소방학과가 아니라 관련학과. 이 관련학과라는 건 뭐 산업공학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소방에 관련된 직접적인 소방학과는 아니지만 관련된 학과에서 졸업한 사람도 몇 년, 3년 이상 1급에서 근무하면 응시 자격을 준다고.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건 뭐라고요? 자, 12학점 어떻게 12학점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안전 관련학과 나오면 3년 그러면 응시 자격을 준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확인을 하시는 정도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좀 추가가 된 게 아까 여러분들이 확인 좀 조심하셔야 될 건 아까는 소방안전관리학과였어요. 그죠? 소방안전관리학과였는데 소방안전 관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1급에서 2년의 실무 경력을 가지면 응시 자격을 줬는데 지금은 소방행정학이나 소방안전공학 분야에서 여기서는 그때는 학과를 나오면 됐는데 여기서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2년의 경력을 있어야만이 뭐라고요? 응시 자격을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죠. 차이점 구분하겠죠. 소방안전관리학과 같은 경우는 졸업하고 그냥 1급에서 2년 이상 실무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되죠. 됐죠? 그 다음에 소방행정학, 소방안전공학 같은 경우는 학사 안 돼요. 석사 이상 취득하고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가져야 된다는 차이점 여러분들이 조금 확인하시고 더 중요한 건 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야. 사실 이게 소방학 개론 안에 있기 때문에 너무 법규적인 요소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좀 빈도가 낮다고 생각하지만 소방공무원 경력으로서 20년 이상이면 특급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소방공무원 경력이 20년은 안 돼. 근데 어느 정도 연수가 넘었으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얼마 경력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10년 이상이죠. 어쩌면 그런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바뀐 부분들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마지막에 확인하시는 정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됐죠? 자, 이 김동희 교수님 교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시험 치는데 좀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된 것들을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중요한 것도 있고 좀 덜 중요한 것도 있었는데 그렇게 내용이 많은 건 아니니까 조금 확인하시고, 근데 소방시설의 분류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꼭 한번 확인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